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말을 하면서 달린다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22년 6개월 정도 마라톤 훈련으로 단련이 되어 있어서 이 28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말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51년 4월 19일에 유엔군 총사령관에서 해임됐던 더글라스 맥아더가 미국 연방 하원과 상원 합동의회에서 고별 연설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미국 군가,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군가라고 하는데요. 미국 군가 후렴구에 나오는 스마트폰을 잡은 손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꾸어 지었습니다. 자,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뛰고 있습니다. 미국 군가 후렴구에 나오는 그 문구 노랫말입니다. 노랫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게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그게 미국 군가 후렴구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요. 그것을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된 지 8일 만에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 합동의회에서 고별 연설로 했던 말이고, 그래서 그 수많은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었습니다. 자, 여하튼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고 공화당의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제3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전환시켜서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전환점을 마련했던 그 인물이 미국의 유럽연합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이분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했고, 그 다음에 1949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의 초대 최고 사령관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뉴욕 맨해튼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까지 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이분이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당선자 신분에서 한국전쟁이 진행 중인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3년 1월 20일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고요. 그 당시에 취임 직후 1953년 3월에 소련을 29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그게 1953년 3월인데요. 그래서 소련의 말렌코프가 임시로 공산당 서기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렌코프와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협의를 해서 1953년 7월 27일에 한국전쟁이 정전을 하게 됩니다. 정전 협정을 맺게 되죠. 그런데 그 1953년 9월에 이제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1953년
9월 달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미소 양국을 이끌면서 미소 양국의 지도자로서 냉전 시대, 콜드 워라고 하죠.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후르시초프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 그 다음에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당선될 때 그 나이가 62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1890년 출생이니까요. 1952년 34대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62세의 나이였으니까 고령인 편이었죠. 그래서 젊은 부통령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된 인물이 그 유명한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사임을 했던 대통령,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되는 그 리처드 닉슨이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1974년 8월 9일에 37대 대통령에서 사임을 함으로써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사임했던 대통령이 바로 37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데요. 이 리처드 닉슨이 바로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였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1913년생입니다. 1913년생 리처드 닉슨은 1952년에 부통령에 당선될 때 나이가 39세였습니다. 39세.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나이가 62세였던 반면에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3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1953년 초부터 61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은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부통령은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일화가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주 북서쪽 97km 지점에 메릴랜드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으로 97km 지점에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가 있는데요. 그 캠프 데이비드 명칭에 유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시절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손자 이름이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 그래서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손자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손자 이름을 따서 대통령 별장 이름을 캠프 데이비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그게 현재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 97km 지점에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현직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출마하고, 민주당에서는 리처드 닉슨보다 4살이 젊은 1917년생의 존 F 케네디가 출마합니다. 그래서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현직 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 신인이었던 존 F 케네디가 격돌을 했는데요. 결과는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닉슨과 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12만 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를
23만 몇천 표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과 표 차이가 12만 표 정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 정도로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게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 F 케네디가 제3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때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공화당의 현직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의 낙선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현재 후보, 자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에 있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를 한 2달 반 정도 앞둔 상황에서 오늘 현재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는 수락연설을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1988년도가 마지막이었고, 그 전에는 그보다 150년이 앞선 1800년도 1830년경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확률, 경우의 수가 매우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고는 있지만 이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돼서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된다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 F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 12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으로는 최연소입니다. 1917년생인데 1960년에 당선됐으니까 만 43세에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된 대통령으로는 최연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승계 대통령 최연소는 그보다 한 살이 더 젊은 42세의 나이에 1901년 9월 5일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6대 대통령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승계 대통령 최연소는 바로 1901년 9월 5일에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존 F 케네디가 암살이 되고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고요. 린든 존슨은 전임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자녀 임기가 약 한 1년 2개월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존 F 케네디의 임기가 1961년 1월부터 63년 11월 22일까지 약 대통령직에 2년 10개월 정도 재임한 상태에서 암살이 됐기 때문에 자녀 임기가 1년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죠. 그러면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자녀 임기가 2년 미만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니까 대통령직 승계자인 린든 존슨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2번 출마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1964년에 한 번 출마해서 당선되고 68년에는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월남전, 베트남전, 미국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 베트남 전쟁에 너무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바람에 미군 청년들의 희생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원래 베트남전의 첫 발을 디딘 사람은 군사 고문단을 대거로 파견시켰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인물은 후임자였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입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전이 정식으로는 1964년부터 73년까지 약 9년 정도 전개됐지만 1973년에 북베트남과 미국이 휴전, 정전 협약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함락시켰죠. 지금의 호치민을. 그래서 1975년에 베트남이 완전 공산화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대략 베트남 전쟁은 약 10년 정도 전개됐었는데요. 그 베트남 전쟁 10년 기간 중에 미국이 파병했던 병력이 약 55만 명, 그 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5만 8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에 약 5만 명을 파병했는데요. 그 중에 약 10%인 5천 명이 베트남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파병 숫자는 약 55만 명, 그 중에 10%에 해당되는 5만 8천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요. 한국 파병은 5만 명 정도가 파병이 됐는데 그 중에 약 10%인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엄청나게 인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 대통령 선거에는 재선 도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한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 1968년, 지금부터 56년 전이죠. 지금부터 56년 전인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사망함에 따라 반전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의 인기가 떨어져서 재선에 나선다 해도, 도전한다 해도 승산이 없어서, 그래서 68년 대통령 선거 때는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재선 도전을 포기한 미국의 대통령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고요.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올해 바로 7월 21일에, 즉 2024년 7월 21일에 현직 미국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인지력 저하 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기를,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 포기를 한 경우는 1968년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56년 만이다. 56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1968년 대선 후보가 됐는데요. 공화당의 전직 부통령이었던 바로 리처드 닉슨이 당선됩니다. 리처드 닉슨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에는 리처드 닉슨이 현직 부통령 신분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존 F 케네디에게 패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부통령 신분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패배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 후인 1968년에는 전직 부통령 신분으로, 현직 부통령이 아니라 전직 부통령 신분으로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는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직후에 바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지역에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을 때, 그때 수도 워싱턴 DC 그것도 투어를 했는데요. 투어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됐던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도 봤습니다. 왜 명칭이 워터게이트냐면 주상복합 호텔에 해당이 되는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그 사건이 발생됐다 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죠. 그 당시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리처드 닉슨은 공화당으로 재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사무실이 바로 워터게이트 호텔 안에 꾸려졌었는데,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도 모르게 그 밑에 참모들이 바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거 사무실을 도청했던 사건이죠.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이 돼버린 사건인데요. 그게 처음에는 조용히 묻혀버릴 수도 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지금의 미국의 3대 일간지죠.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집요하게 추적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그게 전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사실대로 처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도청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겠다 라고 했으면 조용히 끝날 수도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몰랐었으니까요. 리처드 닉슨 현직 대통령 모르는 사이에 그 아래 있던 선거 참모들이 알아서 충성하는 차원에서 그 사건을 일으켰던 게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보니까, 리처드 닉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자기는 몰랐다, 나중에 알았을 뿐이다 라고 사과를 했으면 됐을 텐데, 이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몰랐다, 처음에도 몰랐지만 나중에도 몰랐다라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도의적 책임도 없다라는 식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 여론들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은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처드 닉슨 현직 대통령이 바로 거짓말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도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 연방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시도되기 전에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바로 1974년 8월 9일에 미국의 37대 대통령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유일하게 사임했던 대통령이 바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데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대통령이시죠.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8년 동안은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8년 하다가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부통령으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민주당의 존 F 케네디한테 불과 12만 표 차이로 안타깝게 패배를 했는데 1968년 대통령 선거에는 전직 부통령 신분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죠. 그리고 1972년에 재선에 성공을 하지만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발목이 잡혀서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게 된 대통령이 바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는데요. 제럴드 포드 때도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38대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미국의 3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게 1976년 대통령 선거인데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1978년에는 중동 평화회담을 주선했었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서 중동 평화회담을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는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걸 주선했던 미국의 현직 대통령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고 2002년 퇴임 후였던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0년에 받으셨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02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고령,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현재도 생존해 계시는데요. 9년 전부터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으로 투병하고 계시긴 하지만 현재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10월 1일이 되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는 미국의 최장수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바로 1978년에 중동 평화회담을 주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9년에는 소련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적절한 대응 조치를 못하고 좀 그냥 방관했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지미 카터가 조치를 한 거라고는 바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페널티 제재로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서방 국가들이 다 보이콧 불참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서방, 한국, 일본도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보이콧을 했고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반대로 공산 세력들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보이콧을 했습니다. 보복이었죠, 보복. 그래서 소련, 동구권, 북한, 쿠바 등이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보이콧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을 주도했던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라는 정치적 이슈와 왜 스포츠를 연계시켰냐,
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었죠. 그리고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미 카터 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제40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영화 배우 출신 대통령이고 한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지만 히트를 친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는 한 편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었고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이 주방위군, 캘리포니아 주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세계적인 주립대 1868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주립대 UC 버클리 대학교에서의 베트남전 반전 시위를 무력 진압한 걸로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는 경제가 상당 부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88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라고 하죠. 이분은 아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은 연도에 출생하셨습니다. 1924년생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1924년생이죠. 그런데 같은 김대중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세 분이 다 1924년생이신데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도에 85세 일기로 돌아가셨고, 아버지 부시는 2018년에 94세 일기로 돌아가셨고, 반면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올해 10월 1일에 100세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1981년 초부터 1989년 초까지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4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자,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이 됐고, 이듬해인 1942년 초에 그 당시에 1924년생이었던 아버지 부시가 1942년 초 진주만 기습 폭격 직후에 만 18세였습니다. 만 18세 때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에일 대학교에 입학 허가서 어드미션을 받은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자원 입대를 해서 50여 차례 출격을 했습니다. 해군 조종사로 50여 차례 출격 비행을 해서 많은 공을 세워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아버지 부시가 훈장을 3개나 받았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탁구 외교, 핑퐁 외교라고 하죠. 탁구 외교로 미중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중국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생겼습니다.
대사관급은 아니지만 연락사무소가 생겨가지고 그 연락사무소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고요. 이분이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는 CIA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라고 하죠. CIA, 미국 중앙정보부 CIA 국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81년 초부터 89년 초까지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을 했었고요. 그 현재 부통령 신분에서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신분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통령으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바로 지금부터 36년 전인 1988년에 그 당시 현직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때가 가장 최근이었고요. 그로부터 36년 만인 올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현직 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6년 전에 아버지 부시가 현직 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거는 그 전에 150년 전에 있었던 일이 150년 만에 일어났던 겁니다. 1830년대에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에 150년 동안 없었다가 1988년에야 바로 현직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됨으로써 현직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1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6년 동안은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카멀라 해리스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현재 카멀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누구도 11월 5일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에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도전하지만 실패합니다. 걸프전 1991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약 6주 동안 전개됐던 걸프전 사막의 폭풍작전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해서 군사 외교적으로는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상승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당의 후보인 빌 클린턴이 재선에 도전하는 아버지 부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무리 걸프전에서 승리해서 정치 외교적으로는 인기가 높다고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경제가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빌 클린턴이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아버지 부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참고로 빌 클린턴은 미국의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입니다. 32살의 나이에 아칸소주 주지사가 됨으로써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가 바로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1946년생이죠.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 이상 네 분은 모두 1946년 동갑내기 출생이신데요. 자, 그 중에 빌 클린턴은
아들 부시와도 동갑이죠. 1946년.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이 1946년 8월생이고요. 그 다음에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1946년 7월생이고요. 그 다음에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946년 6월생입니다. 한 달씩 차이로 출생을 했죠. 자, 그래서 1992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들 부시와 동갑이었던 빌 클린턴이 아버지뻘에 해당되는 아버지 부시를 향해서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하라고 캐치프레이즈 대통령 선거운동을 펼치는 바람에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충격을 받은 아들 부시도 그 당시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구단주 겸 공동대표이사 시절이었던 아들 부시도 충격을 받아서 아직 아들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가 되기도 전이고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인데요. 그 1993년 11월 1992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하자 충격을 받은 아들 부시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라톤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1993년 1월에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 경이적 기록으로 47살의 나이에 완주합니다. 1946년생이니까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이면 47살 47세의 나이에 경이적인 기록에 해당되는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함으로써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이긴 하지만 대통령으로는 유일한 풀코스,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빌 클린턴이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1996년에 재선에 성공하고 2000년, 새천년에는 민주당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 민주당의 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를 하는데 실패합니다. 제가 실패했던 케이스와 성공했던 케이스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현직 부통령으로 대통령이 됐던 케이스, 즉 당선이 됐던 케이스와 낙선이 됐던 케이스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엘 고어가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공화당의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가 제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버립니다. 그때 전체 국민들의 유효 득표수는 엘 고어가 5,100만 표, 아들 부시가 5,050만 표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유효 득표수는 엘 고어가 아들 부시보다 50만 표가 많았는데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간접 선거로서 선거인단 수 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선거인단 확보는 엘 고어가 266명, 아들 부시가 271명. 그래서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5명을 더 많이 확보해서 아들 부시가 미국